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어쩔 수가 없다. 여기서 그 주인공이 이병헌 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만수가 네. 이병헌 씨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주인공은 소설 속에서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해 예, 주시겠습니까? 소설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사실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저도 그렇고 네.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한 박사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기침이 나죠? 예, 약간 장기침이 좀 예, 예.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소설에서는 그 버크 데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영화 속의 설정하고 되게 비슷해요. 아까 잠깐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제지 공장의 이제 그 사원이고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뭔가 사람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 유지에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근데 뭐 예. 일반적인 우리의 그 일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예. 전문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근데 그분이 이제 소설에서는 근데 어떤 주인공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한 주인공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인물을 이렇게 창조하거든요. 어떤 전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런 형태의 직업군을 선택한 이유는 20년 이상 한 직장에 다녔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사회에 그 회사에서는 관리자 계층이 있어요. 네. 계급적으로 보면 중간 계급이고 또 남성이고 네. 또 미국의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백인 남성인데 그러니까 한 사회의 가장 어떤 허리를 구성하는 인물이면서 네. 가족 구조 안에서 상당히 그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되는 그래서 뭐 자식도 딸려 있고 돈도 벌어야 되는 이런 식의 중상 계급, 중간 계급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 네, 인물을 네. 통해서 이 인물을 잘 분석하고 이 인물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 발생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 사회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놓여 있고 사람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인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열심히 일한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해고야. 회사가 성장을 해가지고 예. 성장한 결과 회사가 굉장히 합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자동화 과정에서 예.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예. 대량 해고를 자동화 과정 속에서 하게 되는. 그게 어쩔 수가 없다가 이제 너를 해고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소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 그 박찬욱 감독은 이 영화에서 자기가 가져가는 포인트를 그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드라마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그 문장을 넣은 거거든요. 만들어낸 건데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 회사가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네.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경쟁자를 죽이는 그것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사회도 개인을 희생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예. 개인이 그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 구제를 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있군요.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조용히 네.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일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었다고 이렇게 평소에 보여주지 못했던 네. 뭐 사람을 살상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도 뭐 영화니까 소설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예. 소설이니까 이제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문학에 대해서 이제 그 나온 가장 오래된 문학 비평서 중에 하나가 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기원전 한 4세기 전쯤에 이미 한 2,400년 전쯤에 예. 쓴 시학이라는 책인데 예. 그게 이제 그리스 드라마를 탐구한 책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 무슨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냐면은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보다 더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굉장히 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 현실에서는 우연한 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문학은 현실의 필연성을 탐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럴 법한 현실을 탐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라고 하는 작가가 스릴러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선택해서 주로 범죄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걸 보면 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한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는데 이 소설을 읽다가 보게 되면
야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사회적 현실을 너무 그 반영하기도 하고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물이 들면서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폭력을 자기도 내면화하고 내재화하는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 또 신자유주의 사회구나. 특별하게 뭐 네.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작가가 애초에 썼을 때는 이 뭐 신자유주의, 세계화, 인간이 부속품이 되고 뭐 키오스크에 의해서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견지명이 있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공황과 무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미 1933년생이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가 좀 이렇게 좀 늦게 왔지만 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자본주의가 그냥 끝까지 한번 갔던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예.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는 우리 사회에서는 직장은 어떤 하나의 어떤 평생 예. 일하는 곳, 뭐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부지기수지만은 평생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는 곳으로 인식이 됐지만은 IMF 이후에는 뭐 해고가 너무 자연스럽고 그렇죠. 또 일상사가 돼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온 충격이 우리에게는 신자유주의가 아주 각별한 새로운 네. 어떤 뉴노멀이 돼 버렸는데 그 외국에서는 이미 예. 진작에 그렇죠. 언제든 노동자는 해고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생동했다. 그렇죠. 이미 그 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보수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출현한 게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가 되면은 네. 그 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그 도널드 레이건 같은 그런 대통령이 예. 그런 신보수주의 같은 거를 이제 기치로 내걸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영국엔 대처. 예, 예. 미국에서는 이미 어떤 그런 것들을 서양에서 이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예. 또 보면은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최근의 용어는 아니에요. 그 프랑스에서 그 미셸 푸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그렇죠. 이미 이 사람이 1970년대 말에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규정한 그런 형태 굉장히 유명한 강의를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게 강의록으로도 이제 나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이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경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 그래서 누구에게 고용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고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사회철학적으로 이미 70년대 말에 개념을 규정을 해요. 예, 그런 이제 이 역사도 이미 있거든요.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좋은 사람이지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병헌, 만수가. 네. 예. 현대 사회에서 성실하지만 좋은 인간은 언제나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이다. 이렇게 또 규정하셨어요. 네. 예. 이런 사람이 좀 평범합니다. 예, 평범하기도 하고 근데 이 소설에서 그 보면 그 평범하지만 이런 스릴러라는 장르를 택함으로써 평범한 인간이 그 악의 평범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했던. 예. 네. 근데 이제 이 X라고 하는 이 지금 그 소설의 제목이 도끼란 뜻인데 예, 미국에서도 이 도끼라는 말이 속어로는 이렇게 잘린다, 잘린다. 해고당한다. 예. 이런 속어로 쓰인다고 해요. 음. 예, 그래서 이 도끼가 여기서는 정리해고라고 하는 사람을 자른 어떤 도구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개인을 어떻게 보면 살해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런 그 이제 해고를 갑자기 당하게 되면 네. 이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이나 노동, 직장을 통해 가지고 규정하는 그런 시대가 또 도래하기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인간은 자기 규정을 할 때 뭐 내가 어떤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나라 사람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이런 형태의 어떤 규정 같은 걸 자기 정체성을 규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내가 얼마 받는 직장에 다닌다, 네, 무슨 회사 다닌다, 직업이 뭐다. 이걸 그렇지. 통해서 자기를 규정하기 때문에 예. 이 직장이 사라진다라고 오늘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생존 문제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정체성 자체를 살해하는 효과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도끼 X라고 좀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러한 개인이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근데
옛날에 해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해고를 한다, 갑자기 해고를 하게 되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네. 뭐 혹은 뭐 우리 옛날에 옛날 그 좌파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면 뭐 자본과 노동이 어떤 그 계급 투쟁 대립을 해가지고 네.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하기 위해서 해고한다든가 이런 식의 관점이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식의 어떤 개인이나 사회가 악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합리화와 효율화의 과정 속에서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해고한다라고 할 때 이 해고하는 사람들이 황당하긴 하지만 이 학고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어떤 이런 정당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설의 문제의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직장이라는 관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해고라고 하는 것은 이 진짜 살인이다. 네. 뭐 노동단체에서 또 그렇게도 주장했었고 한동안. 네. 예.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음.